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재심 대법원 판결에서 오늘 24년 만에 무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억울함이 밝혀지는데 무려 24년이 걸렸습니다. 실수에 의한 억울함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검찰의 조작에 의한 억울함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을 방청한 인권운동가 박내군 씨의 소회를 공유코자 합니다. 검찰이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리도 하지 않고 피고인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묵살하여 결국 유죄를 선고했던 서울지법, 서울고법, 그리고 대법원 판사들, 그리고 국과수의 김형영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있다. 이 사건을 검찰 주장대로 받아쓰기만 했던 언론사들의 기자들은 또 어떤가? 유서 대필을 기정사실로, 강기훈과 동지들을 악마들로 묘사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던 언론들은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형사 쪽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민사로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해서 이긴다 해도 이들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그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받지 않는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있을까? 이대로 두니까 지금도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조작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다. 유엔은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강기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싶다. 박내군 씨의 글입니다. 오늘 대법원 주심 대법관으로 누가 앉아 있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27년 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로 대법관 무자격 시비에 휘말리다가 여당 단독으로 얼마 전 인준안이 통과된 바로 그 박상옥 씨였답니다. 역사에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 진실을 이길 것은 없다, 이런 말 하면서 검찰에 출두했죠. 네,
지난달에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013년 4월에 3천만 원을 건네받은 의심을 받고 있죠. 이 전 총리 오늘 오전 9시 55분쯤 마침내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 등장했습니다. 서울 도곡동 자택을 나서서 검찰 청사로 곧장 온 이 전 총리는 차량에서 내려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을 마주했습니다. 이날 검찰 청사에는 지난 8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처음으로 소환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때와 비슷한 규모인 200여 명의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처럼 많은 취재진 앞에 서서 잠시 긴장한 듯 보였던 이 전 총리는 목소리를 담으려는 방송 마이크 위치 때문에 혼선이 일자 기자들을 향해서 마이크를 내려달라고 하니까 천천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 이어 그는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우선 제 할 말을 좀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일로 총리직을 사퇴하고 이후 여하 막론하고 심리적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 좀 내려달라니까 천천히 약간 좀 짜증이 섞여 있었던 모양이죠. 네. 이 거물급 인사 수사받으러 나오고 할 때 앞에 취재진이 아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진이나 카메라 기자들이 소리 지르고 네. 머리통 치워 이러면서 예. 그런 상황이 빚어졌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북새통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물론 포토라인 이거는 준수해야 될 적은 있지만 그 좁은 공간에 200~300명 취재진이 몰리면 당연히 그런 소란은 조금은 생기죠. 예. 근데 그걸 이렇게 또 짜증스럽게 그럴 건 없고 아마 기자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겠죠. 이 총리 예전에 그렇죠. 김치찌개 먹으러 갔다가 기자 4명 중에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예. 한동안 하더니 이번에도 공인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걸 처음 아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예. 자, 이 전 총리 경우에 따라서 검찰 조사 이후 인터뷰를 추가로 할 수도 있다. 즉 조사받고 나와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겠다. 이런 의사도 일부 슬쩍 비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 총리는요. 오늘 검찰에서 상세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도 듣고 해서 이 문제가 잘 풀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찰 조사하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예. 말을 했습니다. 이 뻗치기 하는 기자들 집에 일찍 가기는 글렀습니다. 자, 그는 또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유독 힘주어서 말했다고 하고요. 네. 이 전 총리는 이어서 부탁한다. 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 비켜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조사실로 향했답니다. 소환 조사에 앞서서 검찰은 이 전 총리 측에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조치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지만 이 전 총리 측에서는 아무 특별히 조치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한편 이 전 총리가 도착하기 직전 검찰 청사 앞에서는 한 남성이 태극기를 든 채 이완구의 죄가 없다고 밝혀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총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외치다가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완구를 좋아하는 친구 중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어느 남성이 3천만 원 꿀꺽한 오리발 총리 철저 수사라는 문구가 들어간 작은 현수막을 들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기도 했답니다. 네. 예. 복직과 철저 수사. 예.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다 있긴 합니다. 네. 아이디어가 아주 기발하군요. 예. 무죄로 밝혀지면 복직해라. 그럼 그 전까지 총리는 일단 공석 상태로 두고. 지금 안 그래도 총리 구하기가 힘드니까. 예. 근데 무죄로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이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면서 홍준표 지사 그리고 이 전 총리 사법 처리가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는데 벌써 홍 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 이런 게 흘러나오고 그 예.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 2억이 넘으면 구속해왔던 게 관행인데 그렇죠. 요번에 문제된 건 1억밖에 안 되니까 예. 구속감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어느 조간신문은 비박 또 1억 요런 포인트들을 짚어서 참 구속하기가 애매하다.
그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분석도. 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은 한 달간 리스파린 가운데 금품 수수 혐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두 사람에게 수사력을 집중해 왔죠. 혐의를 뒷받침할 상당량의 진술과 정황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수사 성과를 고려할 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 그러니까 기소할 것이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기소 시점은 다소 유동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요,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 청구 기준이 2억 원이라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점을 들어서 홍 지사의 영장 청구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검찰이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으면 다음 주 중에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일괄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예. 자,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와 같이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연루된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 혐의가 인정된 이들을 비슷한 시점에 몰아서 기소하고요. 또 묶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해 왔죠. 네. 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사건 당사자인 강기훈 씨에 대해서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대법원 2부가 맡은 사건입니다. 오늘 이른바 김기설 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강기훈 씨에 대한 재심에서 자살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92년이었죠. 네. 저도 어렸었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지 23년 만입니다. 네.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는 유죄로 판결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1991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민련이라고 하면은 귀에 익으실 겁니다. 이 총무국 부장이었던 강기훈 씨, 그해 5월에 분신 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해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습니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는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에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같은 해 5월 서강대에서 분신했습니다. 네. 당시 노태우 정권이 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이때 정권이 이용했던 레토릭은 이 운동권 학생들, 좌파 진보 진영 학생들 이 이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던지고 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구나. 뭐 이런 레토릭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살을 사주했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지금. 예. 그러나 지난 2007년 11월이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을 권고했고요. 강 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 개시를 청구해서 2009년 9월 인용 결정을 받습니다. 네. 작년 2월이었습니다. 서울고법 재심은 1심 법원 아니고 지방법원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개시를 하죠. 서울고법은 1991년에 국과수 감정은 일반적인 감정 원칙에 어긋나고 글자를 잘못 판독해 신빙성이 없다며 강 씨가 아니라 김 씨가 유서를 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 씨가 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당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갔겠죠. 네. 그러나 23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이라는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검찰이 그때 2심에서 강 씨가 즉 유서를 대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게 불복하고 지금 대법원까지 검찰이 가본 거 상고한 아닙니까? 거죠. 네, 네. 검찰이. 예. 검찰은 아니다.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한 게 맞다. 근데 결국 오늘 최종적으로 검찰의 당시 첫 번째 수사는 물론이고 두 번째 검찰의 항고마저도 잘못됐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역사적인 그렇습니다. 판결인데 예.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2014년 2월 서울고법 판결이 났을 때 항고를 결정한 당시 당시 검찰 간부들 예.
그 지휘 개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지면. 한 인간의 24년 동안에 지나간 생을 어떻게 복원하고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계속 속보가 나오던데 어제 끔찍하게 벌어진 참극, 예비군 동원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육군은 사건을 축소하는데 급급하더군요. 또다시. 육군 어제 서울 대곡동이 동원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4시간 정도 지난 오후 3시쯤에 기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언론에 1차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육군 관계자는요.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진 사격장에 모두 6개의 사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쭉 퍼졌었죠. 온라인상에. 그러나 육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언론을 상대로 한 2차 공식 브리핑에서 사건 현장에 20개의 사로가 있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사건 현장에는 대위급 장교 3명과 현역병 조교 6명이 배치됐으며 이들이 각 사로에 자리 잡은 20명의 예비군을 한꺼번에 통제했습니다. 육군이 최초 브리핑에서 사로 개수를 조교 숫자에 맞춤으로써 조교 1명이 예비군 1명을 밀착 통제했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네. 예비군 훈련 받아보신 우리 남성 동지들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는 거를 바로 직감하셨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총기의 전방 고정 장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육군은 석연치 않은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2차 브리핑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자 육군 관계자는 총기 난사 가해자 바로 옆 2사로 총기는 고정장치에서 빠져나와 있었고 3사로는 고정장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8시간이나 지난 시점에서 현장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듯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렇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고정장치가 있었던 것 같다는 뭐고. 예. 지금 문제가 된 그 예비군을 병사라고 부르진 않죠. 뭐라고 부르죠? 예비군이라고 부르죠. 그 예. 예비군. 예. 선배님 뭐 이렇게 병사들은 현역병들은 부르고. 아, 그렇습니다. 예. 고정장치에서 빠져나와 있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난사냐 조준 사격이냐 이런 것도 말이 많던데 예. 일단 최 씨가 그 예비군 최 씨가 총기를 발사하자 통제관과 조교들은 제압은커녕 몸을 숨기기에 바빴다. 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같이 있고. 다 도망쳤다고 예. 분위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군은 가해자가 계획적 범행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죠. 예. 저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 이런 걸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한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또는 관심사병 출신의 예. 부적응자의 소행으로만 볼 것인지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이와 예. 관련해서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군인권센터 운영위원도 겸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대희 의사선생을 연결해서 조금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꼭 그 의사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관련해서 발언하고 싶으신 거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늘 그러하듯이 샵 인터뷰라고 해서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에도 예비군 훈련 관리 주체인 군 당국의 허술한 총기 취급 실태. 이것은 뭐 아무리 비판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예비군 훈련장은 현역병이 아닌 민간인이 총기와 폭발물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자칫 사건 사고로 이어지기 아주 쉬운 곳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가서 훈련 받고 오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이번 사건 당시 사격장 20개 사로에서 20명이 사격을 했습니다. 맨 좌측에 있던 가해자 최 씨, 자신의 뒤쪽과 오른쪽 2, 3, 4, 5사로에 엎드린 예비군을 향해서 K2소총 7발을 쏴서 이 가운데 4명이 죽거나 다친 겁니다. 네. 하지만 사격장을 관리하던 현역 장병은 통제관 등 간부 3명과 병사 6명에 불과했습니다. 사로에서 직접 현장 통제에 나선 인원은 현역 병사 6명 뿐이었고 최 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격을 통제하던 조교는 약 6, 7m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6, 7m쯤 떨어져서 있습니까? 뭐
요즘 시대에 받아보질 않으셔가지고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시겠죠. 아니 저는 예비군을 아예 안 해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제 기억으로는 네. 6, 7m 정도면은 적절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띄엄띄엄 뒤에 서서 네. 총알 안 나갑니다. 이렇게 발 들어가지고 신호하는 사람들 없나 그런 거 살피느냐고 우리 현역 후배들이 바쁘거든요. 예. 묘사가 이 정도면 적절할 것 같고. 예. 자, 군 당국은 현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사격 훈련 때 실탄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한 규정도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비군 훈련을 관리하는 부대마다 실탄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최 씨가 훈련받던 부대는 25m 수준 유지 사격을 실시하기 위해 10발이든 탄창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 해당 부대의 실탄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 당국은 이 밖에 사격 도중 최 씨의 총기가 지상과 연결된 거치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서 이를 조교가 점검했는지 확인 중이라는데 이거를 점검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거치대에 고정된 채로 총을 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들 그러실 겁니다. 이번 일이 터지고 이런 문제가 너무 새롭게 느껴질 만큼 너무 그러면 마음만 일인데. 먹으면 또는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아무튼 심정적으로 평온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어느 예비군이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어서 총기를 그렇죠. 사람들을 향해서 사격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기 총 들고 들어가서 들고 나옵니다. 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장 안전조치 실태를 파악 중이지만 이 역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고요. 네. 아무튼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또 찢어질지 다시 한번 그렇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예비군 창설 이래 첫 총기 사고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총 또는 흉기라는 것은 항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30년 예비군이 만들어진 게 1968년이라 그러니까 한 47년쯤 됐나 보네요. 50년 가까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어제까지 없었으니까 오늘도 이런 사고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형적인 무사안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또 여기서도 또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꼭 우리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사람 목숨을 버리고서야 뭘 바꾼다거나 이런 게 바로 후진국인데. 자, 정치권 소식 하나 들여다볼까요? 새정치민주연합 내홍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 직무 정지 어제 상당히 예상보다 강한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문 대표가 함께 약속한 쇄신안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에 이제는 관심이 쏠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 대표가 오늘 오후에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오전에는 공식 일정을 비워두고서 인적 쇄신을 포함한 당직 개편, 당 제도 개혁 등등 쇄신안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안팎에서는요, 결국 내년 총선 공천권에서 문 대표 등 현 지도부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비노 진영, 비노 진영은 당의 모든 운영 과정에서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은 공천 문제가 계파 갈등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천권을 둘러싼 줄다리기인데 우리가 뒤로 다 물러날게. 근데 공천권은 그냥 하던 대로 행사할게 하면은 받아들일까요? 아니겠죠. 결국 공천 싸움인 것 같습니다. 문 대표로서도 친노 패권은 없다며 비노 진영을 달래고는 있지만 쇄신 요구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어떻게든 공천제도에 손을 대야 하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서는 현재 공천 혁신 추진단을 대신할 별도 기구를 설치해서 공천제 자체를 재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비노로 분류되는 유성엽 의원은 엊그제 공천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위원장을 맡기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도 내놓았는데 문 대표가 수용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아울러 공천혁신단이 제안한 전략공천위원회, 비례대표 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특히 비노 진영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친노 지도부가 비례대표 공천을 독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두 위원회에 대한
탕평을 강력히 요청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 공천 독점 주장은 일정 부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사실 이게 저울에다가 무슨 쇠고기 한 근 두 근 다는 게 아니어서 누구가 무슨 성향이고 비례대표 몇 번을 주는 게 옳으냐 가지고는 어차피 정답은 없긴 한데 결과적으로 좀 특정 계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뽑힌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당 밖에서도 당시에 좀 제기가 됐던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해도 100% 완벽할 수는 없다면 차라리 그 과정 자체를 완전히 공개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인 곳에 맡겨버림으로써 잡음에 대한 책임도 그쪽에서 지게 하는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여기서 유성엽 의원이 공천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최고위원직 사퇴를 고수하고 있는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위원장을 맡기자. 이거는 공천혁신특별위원회에서 공천을 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공천제도에 관한 개혁을 전담할 위원회의 책임자로 주승용 의원을 지금 임명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글쎄요, 이게 좀 목소리를 높이고 좀 때를 심하게 쓰면 뭐 하나 주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좀 납득이 잘 되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족이었습니다.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백화제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룰을 정할 때부터 너니 내니 싸우면은 안 되는 거고 룰을 얘기할 때는 모두가 얘기를 하고 그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거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막 들어온 외신 관련이지만 동북아 질서, 국제정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브리핑 코너는 끝내겠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안을 일본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공식적으로 탈바꿈하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가는 과정입니다. 보통 국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전범 국가여서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에서 아베 총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미국에 가서 로비하고 했던 거에 이제 드디어 일본 내에서도 법률적 체계를 갖춰가는 거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동북아 질서의 또 하나의 군사적, 정치적, 국제 정치학적 변동 요인이 생겼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4시 59분 막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죠.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네요. equiz6@daum.net 본인의 이메일 주소인 것 같기도 하고 daum.net이라는 저기도 있나요? 한메일.net이 아닌가? 아무튼 그런 닉네임 쓰신 분이 에라이 차라리 탈당한다고 하는 나리님들 뇌 두는 게 뇌에다가 히읗 받침인데 이게 오탄지 아니면 인터넷 또 뭐 그런 것처럼 유행어인지 아무튼 발음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탈당하겠다고 하는 의원들 그냥 탈당하도록 놔두자,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오늘 아주 화제던데요. 오동팔님. 이거 말이에요. 5월 12일, 지난 화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한 대목입니다. 이게 도저히 저는 해독 불가하고요. 한국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번역이 필요한 수가 있더군요. 일단 5월 10일 국무회의의 대통령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갸우뚱하거나 뭐 짜증내지 마십시오. 저는 대통령이 발언한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 이거 누가 어떻게 번역하면은 가장 올바른 해석인지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문장.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게시판에서 글로 한번 보시죠. 어떻게 수를 쓰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를 저는 도저히 요해를 못했습니다. 작년 4월 15일 올 4월 15일 세월호 일주기 현안 점검 회의에서는 또 이런 발언도 했군요. 간첩도 그렇게 국민이 대개 신고를 했듯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부부터 해가지고 안전을 같이 지키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고 열심히 하고, 이 말은 국민 여러분 신고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그런 말로 그냥 이해를 억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16일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 중에는 또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나 이런 여러 가지는 그런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소재가 이렇게 돼서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 그런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상처를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겠다. 이 밖에도 몇 개를 더 써주셨는데 제가 처음 읽어드린 거는 정말 한국어가 이렇게 쓰여질 수 있구나. 그리고 번역이 필요한 외국어로도 되는구나 이랬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유명한 테너죠. 그분은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한 걸 제가 보고서 이럴 수도 있다 싶었는데. 국내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현재는 현장의 바리톤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송바라고 그냥 본인이 닉네임을 쓰니까 저도 그걸 따라는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의 번역본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엊그제 청와대 국무회의의 발언을 이 송바 바리톤께서는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에 정신을 집중하여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가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라는 송바 번역본을 내놨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여러분 각자의 번역 버전 올려주시면 누가 가장 정확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렸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미니님, 새정치연합 어른들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요. 지금 내홍 사태 꾸짖는 거고요. 이제는 여기에서 쇄신 국면으로, 즉 핵심은 공천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 지분별로 또 나눠먹게 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투명한 공심위를 어떻게 구성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선거로 임하느냐, 지금 이것으로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전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새정년이, 그래서 공천 잘못이 있었다,
폐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지적하는 평론가나 뭐 기자들 논조 뭐 상당수 있죠. 야권 분열이다 그러는데 관악을 제외하고 나면은 야권 분열은 폐인으로 들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고요. 공천 실수한 게 아니냐. 그 이제 사후 결과론입니다. 만약에 이겼으면 현지 여론조사를 감안해서 투명하게 공천을 했더니 역시 선거에서도 올바르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선순환적인 해석이 가능할 거고, 이번에 지금 전략공천 없이 여론조사해서 다 조금이라도 많이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던 사람을 다 공천했던 거 아닙니까? 네 군데 다. 그랬는데 전패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지금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마땅히 할 말이 없게 돼버린 거죠. 그만큼 지고 나면 패장은 유구무원이고 모든 원인과 결과를 다 자기가 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야구 감독이나 정치 당의 대표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거는 마지막 한 번 주어진 시험을 끝낸 게 아니고 내년에 본고사에 대비한 모의고사에서 진 거니까 각 팀의 전력을 분석하고 약한 점을 찾아내고 패인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내홍은 자해행위다. 저는 그렇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비판하고자 합니다. 네. 사용자님께서 주신 이따 인터뷰 관련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따로 갈무리를 해서 반드시 질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님.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역 때나 예비군 때나 각 사로당 조교 한 명이 들어가서 바로 옆에서 예비군 통제를 했습니다. 사격하는 사람에게서 6, 7m 떨어져 있었다라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예, 제가 아까 어느 분이 이강윤 쌤도 군 미필? 이랬는데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학교 다닐 때 모종의 무슨 건과 관련해서 군대를 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학생운동 관련해서 뭐가 있으면 군대를 못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역 기피자 뭐 그렇게 쳐다보시지는 말고요. 저는 그냥 합법적으로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도 갈 필요가 없게 돼서 예비군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정치 이야기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 그러니까 사로당 한 명이 배정돼 있으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설령 돌발적인 위급한 위해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제지나 이런 게 가능하거나 사전에 발각보다는 사전에 아무튼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됐던 어제 내곡동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사로당 한 명이 아니고 현역병사 6명이서 조교 한 명인지 뭐 조교가 현역병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뉴스 브리핑에 따르면.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님이 겪었던 예비군 훈련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상황이. 다시 시장님도 제가 받는 곳에서는 사로당 한 명의 현역병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 총기 지급에 관한 매뉴얼도 없고 그냥 해당 부대나 예비군 훈련장별로 알아서들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무슨 통제되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겪었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은 지금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사후 약방문격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라도 예비군 훈련 이 총기 훈련 과연 이것을 포함해서 이게 실질적인 병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꼭 총기 훈련을 해야 한다면 전국 어느 예비군 훈련장에서든 똑같이 적용되는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겠다. 세상에 군대 잘 마치고 와서 예비군을 몇 살 때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인이 되어가지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다가 글쎄 총기 사고로 사망해야 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님은 어제 안 사항인데 칼빈 총이 아니고 K2였네요. 칼빈 총은 아마 6.25 때 쓴 게 칼빈 총인가 보죠? 제가 무기를 너무 몰라가지고. 칼빈 총이었으면 잘 쏘지도 못했을 텐데 이 총도 위험하긴 하지만 이제는 M16도 안 쓰나 보죠?
아무튼 총이 여러 종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칼빈 총도 있고 M16도 있는데 K2 소총, K11 국산 소총도 있다네요. 뭐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이 그 견해를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물잡이님 견해 한번 듣겠습니다. 어느 검사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사에 취임한 뒤 공정한 판결로 검사 때의 과오를 뉘우치며 임기를 다했다. 이런 소설을 기대하면 XX란 소리 들으려나요? XX가 뭘까요? 또라이? 아무튼 네.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박상옥 씨도 검사였고 헌재 소장으로 어제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뭐 민주주의 정신 잊지 않겠다라고 글을 남긴 박헌철 헌재 소장도 공안검사 출신이죠. 겨울바람과 프 닉네임님, 이강윤쌤도 군미필?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뭐 공직에 나설 뭐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뭐 병역 기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신의 아들 그런 거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군 미필자입니다. 소리엘님, 예비군 해체한다는 말은 안 하나요? 그러게요 말이에요. 정치 이야기님, 일단 군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지금도 회피만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떳떳하게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수습하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더불어살자님,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나라 지도층은 왜 이리 하나같이 유체이탈 화법과 오리발인지 이런 나라에 미래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그나마 초기에 수습되어 지금쯤 몸통 수사에 들어갔을 텐데 혹시 총알바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러셨고, 들향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난 것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적으신 것 같습니다. 김지하 씨가 조선일보에 이런 글을 썼었죠.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뭐 분신을 조장하고 획책하고 사주하는 죽음의 그림자 세력이 있다. 뭐 그런 칼럼 저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글 썼던 김지하 씨도 사과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광주 출신 국회의원 박주선 의원은 아닐 거고 박주선입니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홍지사나 이완구 총리나 자꾸 진실 하는 게 예전에 정윤회 씨처럼 당당하네요. 무슨 검찰 수사가 공안 수사는 일사천리고 이건 또 왜 이렇게 느립니까? 국민 관심도 느린 수사 속도로 관심도 떨어진 것 같고 이런 속도로는 친박계, 이른바 그 성완종 메모에 나오는 친박계 7인 6인 또는 7인 이들은 절대 수사 자체를 받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뭐 수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면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수사 속도가 홍준표, 이완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수사할 의지를 의심받는 게 지금 너무 당연한 형국에 와 있죠. 네, 충분히 제기 가능하신 합리적 의문이자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양정대 기자의 그 리포트, 최근 새정년 내홍 관련해서 게시판이 이렇게 따끈따끈하고 달궈지고 각자가 막 견해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일단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짜 토론과 소통과 격이 없는 얘기가 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뭐 인격적으로 모독한다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큐브님, 네, 중요한 사진, 울컥한 사진 올려주셨네요. 팽목항을 떠나서 자기가 승현이 아빠 얘긴데요. 승현이 아빠 이호진 선생과 승현이 누나 아름양, 이 아름양이 지금 팽목항에서부터 삼보일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전라남도 무안에 도착했던 날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두 달이 채 안 될 때인데요. 4.16 일주기를 바로 앞둔 그 언저리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루에 한 4.23km밖에는 걸을 수 없다고 그때 인터뷰에서 이호진 씨가 말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느린 걸음으로 지금 천안까지 왔군요. 이 일행이. 사진을 보니까 승현이 아빠와 누나 빼고도 적어도 한 10명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해서 같이 삼보 일배를 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큐브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 이분 닉네임을 보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천안 아파트들 맞은편에 있는 좁은 인도에 특별히 이렇게 깔거나 깔개 이런 거 없이 그 삼보일배에서는 그게 거주장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갑 끼고 아마 무릎 보호대 정도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걸음으로 지금 천안까지 이분들이 당도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한 7월 예상은 7월쯤에는 광화문 광장에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 건강에 문제가 없거나 한다면 말이죠. 안 그래도 늘 진짜 인터뷰에 한번 연결해야겠다 그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이슈를 살펴야 하니까 조만간 한번 연락해서 상태, 심정 이런 거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마음을 보태는 그런 댓글들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17일로 예정돼 있었던 당정청 공무원연금 대책회의 이례적으로 네네. 일요일 날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다고요? 연기가 된 건지 무산된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산된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하긴 한데요. 네네. 일단 공식적인 표현은 보류였습니다. 보류. 아. 그러니까 일단은 좀 뒤로 미룬다, 뭐 연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예. 뭔가 지금 사정이 있군요. 이게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면 당 쪽에서 원래는 10일 날,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이죠. 10일 날 이 당정청 대책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이제 불발된 후에 이 당청 간에 뭐 진실 게임 양상이 나타나고 좀 엇박자도 나오고, 예, 그렇죠. 또 여야 간에 지금 책임론 공방도 일고 또 국민적인 비판 여론도 굉장히 거세고 이러니까 이제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놓고 보면 사실 뭐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뿐만 아니고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합의를 한 거니까 이 다소 미흡하지만 사회적 재타협의 뭐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다가 지금 당청 간 이렇게 불필요하게 좀 뭐 불협화음이 나는 거 그리고 이 박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이 야당을 자극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네. 10일 날 당정청 대책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청와대에서 한 10일은 좀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17일 날,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요일 날 네. 이 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 17일 개최를 좀 고려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제 오늘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왜 미뤄졌을까 하는 점을 좀 곰곰이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이 홍보수석 차원에서 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가하다가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박 대통령이 직접 이 여론전에 나서기 시작했고, 네. 그런데 당에서는 어제 김무성 대표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란히 도대체 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뭐냐, 도대체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이 합의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느냐, 도대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냐, 아니면 여기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는 이 정도로 일단 통과를 시키자는 의미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 그 당청 간에 5월 2일 합의가 나오고 5월 6일 날 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는 그 과정을 전후해서 청와대가 이 협상 과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뭐 이거 가지고 진실게임 비슷하게 벌어졌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당에서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이 비판적인 이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 않았던 것 아니냐, 혹은 이 민감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을 하면 청와대가 지난주에 이 당정청 고위정책회의, 이 연금개혁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미루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도, 그리고 17일 날로 확정됐던 거를 한 번 더 지금 보류시킨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고위당정청, 이 당정청 조정회의가, 정책조정회의가 가동이 되면 사실 당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이 이 합의안을 내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온전하게 받고 싶어 할 거고,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 이 청와대가 충분히 교감했음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청와대나 정부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5월 6일 날 본회의 처리가 되지 못한 과정에서 일정하게 이 책임 소재가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여지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 쪽에서 좀 이 당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이 채널을 조금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쪽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공무원연금 개혁 파트만 놓고 보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게 이게 이 야당에서도 뭐 줄기차게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 그동안의 다른 연금 개혁 논의와는 다르게 이해 당사자들까지 130일 동안 이 충분히 논의해서 어쨌든 한 발씩 양보해서 얻어낸 그런 성과인데, 이거를 마치 뭐 이렇게 그 아주 미흡하고 혹은 뭐 그 김무성 대표가 썼던 표현에 의하면 뭐 나눠먹기식으로 한 것 같이 그렇게 억울하다,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거고, 그리고 실제 또 협상 과정에 애초부터 사실 조윤선 정무수석과 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또 그 경제수석까지 포함해서 이 청와대 쪽에서 이 상황에 이 전개 과정을 다 알고 있었음을 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의 해명을 들어보면 소통에 착오가 날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던데 왜 그렇게 말이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별러왔거든요. 그 표현이 이제 어제 이 김무성 대표의 입을 빌어서 도대체 정부 당신들이 평가를 해봐라. 당신들의 평가를 공식적으로 얘기해봐라.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청와대 쪽에서 조금 움찔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직접 여론전에 전면에 나선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가 아니라 여당에서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청와대의 책임이 좀 부각이 되면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고위당정청 이 연금 대책회의를 미룬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 이건 이제 여권 내부 상황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막 내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답답한 상황인 거죠. 양 기자 지금 답답하다고 말할 자격 별로 없어요. 내가 이거 읽어주는 거 무슨 일인지 무슨 얘기인지 번역 좀 해주세요. 여당 출입 기자니까. 네? 여당에서 제일 센 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자, 잘 들으세요. 나는 도저히 번역을 못하겠어서 그래.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 지난 5월 12일 청와대 국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답답해 죽겠는데. 글쎄요. 아이고, 출입기자가 그걸 모르시면 뭐 어떡해.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하면 된다고요? 에이, 공부 더 하십시오. 자, 아무튼 이거는 그냥 단순한 회의 연기가 아니고 보류라고 말한 거에는 그럴듯한 얘기가 사정이 들어있네요. 들어보니까. 아무튼 이거 가지고 또 무슨 좀 복잡해지고 같다는 예감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새정년의 내홍이 결국 공천권 문제였다. 이게 지금 이제 확실히 그냥 뼈만 탈탈 추지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지요. 여보세요? 네요? 여보세요? 예, 이제 잘 들리네요. 예. 그 두 번째, 새정년 내홍, 결국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이게 지금 확실히 이제 드러나고 있지요. 그렇죠. 어제 문재인 대표가 그 중도 성향 의원 모임 민진모 회원들하고 이제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민진모 회원 중에 이 전북 출신의 유성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재인 대표가 이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일부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얘기들이 지금 점차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이 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당 지도부가 이제 모두 물러나고 입상 시국이라서 이제 꾸리는 게 바로 비상대책위원회고, 이 특별대책위원회라는 건 예전에 그 천신정, 천정배, 정동영, 신기남.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추억의 이름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3인방이 이 권노갑 전 상임고문, 당시 DJ 정부의 핵심 최고 실세였죠. 이 권노갑 전 상임고문을 대통령 면전에서 하는, 대통령 면전에서 물러나게 하는 이제 이 정풍 운동을 벌이던 상황에서 이제 당 대표는 그대로 있고 그 현 지도부로는 이 사태를 난관을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천신정의 의견이 포함되는 구도로 새롭게 그러니까 더블 지도부라고 해야 되겠죠. 제2의 지도부 이렇게 만든 게 이제 특별대책위원회 특대위라고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민진모에서 뭐 아주 공개적으로 이 특대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상 특대위 구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 문재인 대표와 함께 이제 주승용 정청래 해서 이 지금 현 이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당 지도부는 그동안에 일상 당무는 처리를 하고 내년 총선 공천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이라는 건 이제 뭐 그 당협위원회 뭐 이런 거 이제 준비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그 과정은 이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자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리고 거기에 위원장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을 제안을 했다는 게 이제 어제 유승엽 의원의 발언이고 전달이 된 건데요. 이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김한길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이고, 김한길 전 대표는 작년 이 730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이제 정책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진 건데,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 문재인 대표를 향해 공박을 해오는 이 호남권 중진들, 그리고 이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한 이 중도파 의원들, 중도보수파 의원들의 면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상 엊그제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나눴듯이, 결국은 이 문재인 대표 중심의 공천, 이것에 대한 좀 반감 내지는 문재인 대표가 중심이 돼서 공천을 하면 결국은 친노 일색으로 공천을 할 것이다라는 피해의식이 미리 발동돼서 그렇죠? 우리 소외되지 그렇죠. 않겠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번 논란에 소동의 힘에 들어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엊그제 그 사선 이상 이제 중진 의원들이 조찬 모임을 했었지 않습니까? 만찬인가 했다고. 예, 조찬 모임을 했었는데 조찬이었네. 그 자리에서 참석했던 이 추미애 최고위원이 거기서 이제 사선 이상이니까 추미애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동안에 지나온 과정에서 이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이 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쭉 브리핑 비슷하게 했었다 그럽니다. 아하. 그런데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 그랬대요. 주승영 최고위원이 이 광주 서울 재보궐선거 이긴다고 매일같이 보고를 했고 심지어 4월 재보궐선거 전날까지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답니다. 완전히 민심을 잘못 읽고 있었구만요. 그리고 이 광주에 내려올 필요 없다, 문재인 대표.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추미애 최고위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저도 이제 인용을 하면, 그러면서 추미애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옳은 건 아니지만 나 같아도 그러고 싶었을 거다. 그러니까 추승용 최고위원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 없이, 반성이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노 패권주의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것에 그러니까 젊은 혈기의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냥 발끈한 거고, 그런데 아주 몰상식한 방법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발끈한 거죠. 사용 어휘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하고, 다만 그렇죠? 공천 잘못이란 얘기는 결국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이 전후 과정들을 쭉 짚어보면 결국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선 라인에 대한 얘기도 지금 전병헌 최고위원도 하고 주승용 최고위원도 하고 김한길 전 대표도 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그랬다 그럽니다. 그 4월 22일인가요? 문재인 대표가 그 성남 중원 재보궐선거 유세 도중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성완종 리스트팜과 관련해서 특검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특검을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전날 밤에 고위 전략회의라는 걸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고위 전략회의의 멤버는, 이 참석 멤버는 이건 이제 당원 단계에 규정이 돼 있겠죠. 사무총장과 전략단위 위원장, 본부장,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장, 또 대변인 중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이제 고위 전략회의가 진행이 됐고, 밤에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날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최고위원들한테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서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다고 하고, 그 자리에 전병헌, 추미애, 이용득 최고위원,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사람은 3명인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결론이 안 났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해서 특검 제안을 하자.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사태를 확산시키는 거니, 다른 방향으로 확산시키는 거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최종 결론이 안 났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난 건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서 문재인 대표가 결론을 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전병헌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반대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특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성완종 특사 관련해서 좀 입장을 밝혔었고요. 그런데 이 전병헌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 비선 라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이 비선 라인 비판을 하는 예로 드는 사례들이 사실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중요한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그거를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느냐 뭐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더 어이가 없는 건 말씀 중에 미안한데 네. 선거 끝나고 광주에 사과차 방문하러 가는 것을 자신하고 상의도 안 했다는 것을 독단적 당 운영의 사례로 들던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택도 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당대표의 이 일정을 정하는 거는 이제 당대표 비서실에서 정하는 건데, 그 광주 내려가는 문제도 고위전략회의에서 논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 비서실에서 결정을 한 건데, 뭐 귀뜸 정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말이야. 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을 하면 최고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당대표 일정을 상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비선 라인에 좌우되고 있다. 라고 말할 수는 비난을 하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확실히 논리적 비약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분명하게 이번 파문의 근저에 이 공천권과 관련한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런 만큼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그래서 공천권을 나눠 먹는 문제가 아니고 상황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이것이 결국은 자신들의 공천권 문제를 확보하기 위한,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정략에서 출발했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서 이 부분을 함부로 확 버려내는 거. 이게 사실은 뭐 지금 파문의 해법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뭐 정치라는 게 서로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어서 그렇게 갈지 어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기자의 충정 어린 그 제안, 마지막 딱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눠 먹기로 가는 게 최악이자 죽음의 지름길이라는 거는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일단 생각하고 오늘 리포트는 이 정도에서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굉장히 평소에 비해서 길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 말을 하는군요. 공천권 문제 어떻게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도 많은 그 정도는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제가 오늘 행간의 텍스트로 고른 것은 한겨레의 김의겸, 논술위원도 지낸, 지금 다시 평기자로 돌아와서 열심히 기사 쓰고 있는 기자인데요. 더 이상 호남을 팔지 마라 라는 제목의 칼럼. 우선 앞 대목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나도 호남이다. 하지만 호남 민심이 뭔지 모르겠다. 열이면 열 다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호남 정서란다. 어떤 이는 타협할 줄 모르는 친노 강경파가 문제라고 한다. 다른 사람은 문재인의 박정희 참배를 비판한다. 분명 각도가 전혀 다른데도 문재인 비토라는 점에서는 의기투합한다. 또 누구는 문재인의 부산 정권 발언이 호남에 상처를 줬다고 하던데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린 말 한마디에
호남 사람들이 10년 가까이 삐쳐 있다는 얘기가 돼버린다. 호남 사람을 다 속 좁은 좁쌀로 만들어버리는 논리다. 천정배는 복잡한 민심을 호남 정치복원이라는 깃발로 묶어냄으로써 선거에서 이겼다. 각양각색이 목소리에서 어설프게나마 공통분모를 찾아낸 것이다. 천정배가 호남으로 졸아든 것 같아 안타깝지만 그래도 호남 정치를 깔끔하게 정리해낸 뒤 훗날 통 크게 결합한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하다. 그런데 몇몇 호남 위원들이 천정배가 이뤄낸 성과를 제논의 물대기식으로 써먹고 있어서 영 거슬린다. 네, 이 주제는 100명이 말을 하면 100개의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이 따로 없을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그냥 졸견 몇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니고 계신 생각과 이렇게 견줘보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합치고, 그래서 조금씩 갈고 다듬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천정배 후보가 이긴 원인이 뭘까요? 저는 지명도에서 졌다. 새정년이. 조영택 전 의원은 개인적 자질이나 유명도나 또 천정배 후보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 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종의 안쓰러움, 그런 거 있었죠. 저 안산 단원에서 4선인가 하고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좀 박대당하고, 그래서 영 새정년 후보로서는 이기기 힘든 송파에 어떻게 그냥 막 이리저리 이렇게 몰아치듯이 해서 가서 떨어졌다. 꽤 괜찮은 정치 제목이 홀대당한 거 아니냐. 아이고 우리 정배 안 쓸어서 어쩔까. 전라도 말하면 그런 거겠죠. 그런 게 좀 작용했을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조영택 후보는 덜 매력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개인 인물평에서 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얻었고, 새정년이 아파해야 할 대목은 새정년 간판을 달고 나간 후보가 29점 몇 프로밖에, 즉 30%도 못 얻었다는 것,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는데, 이제 호남에서 나름 대표 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야 호남 민심은 새정년을 떠났으니까 지도부 지금 정신 차리시오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공천권 또는 당 운영에서의 앞으로 소요될 것 피해의식 이런 게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승용, 박지원 등등등 호남에서 한 2선, 3선, 4선째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 저는 호남 민심을 각자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좋은 자기 논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또 하나, 천정배 의원이 호남 정서에 기대서 호남 정치의 복원을 주장했는데 저는 역시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퇴행입니다. 특정 지역 정서에 기대서 정당을 만드는 것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해서도 되지 않고 호남을 또 한 번 그런 쪽의 볼모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호남 정신 또는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광주 정신, 5.18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한 배반이기도 합니다. 천정배 후보가 이겨서 의원은 됐지만 호남 정치 복원하라고 당선시킨 게 아닙니다. 천정배 의원은 그거 오판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호남을 근거지로 해서 야권 개혁 정치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조건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호남 정치의 복원은 또 다른 지역 정당의 창당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것은 누구로부터도 승인받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호남에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호남이 가지고 왔었던 자부심, 그것에 어느 누구도 훼손하려 하지 마십시오. 호남 출신 의원들 본인이 호남을 지금 옹호하고 있다, 대변하고 있다, 아끼고 있다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깜냥이 안 되면 누구나 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될 사람 새로운 정치 길에서 뽑으면 되는 겁니다. 호남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김의겸 한겨레 대기자 선임 기자는 쓰고 있는데 저 역시 그 점에서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광주 영령이 통곡하고 있다라는 게 더 이상 호남을 팔지 마라고 외치는 김의겸 기자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며칠 있으면 5.18입니다.
광주에 가서 무슨 낯으로 광주 사람들 보려 합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진짜 인터뷰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군인권센터의 운영위원 겸하고 있는 김대희 인천 성모병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대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제 말은? 아니, 저는 잘 들립니다. 전화 상태. 네, 괜찮습니다. 저도. 네.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바로 질문 드리죠. 네. 이번 총기 사고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총기 사고 사건의 초점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어느 한 개인의 범행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분위기인데, 이거 우리가 이번 사건을 잘 보고 있는 겁니까? 저는 개인의 초점에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센터 입장으로는 일단 이 현재 예비군 동원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현역 입대를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이렇게 신체 검사 등을 통해서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을 검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비군의 경우에는 이런 검사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역 후에도 혹시 뭐 신체적인 질환이나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거를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징집을 당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총기 같은 것을 만지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 입대 전에 또는 군에 가 있는 동안 심신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듯이 네, 전역 후에도 당연히 모든 인간에게는 심신의 변화 가능성은 늘 있는 것인데 전역했으면 무조건 100% 다 예비군으로 다 소집해서 이런 훈련을 획일적으로 하다 보고 부대마다 총기 관리 룰도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도 없이 그냥 대대장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낫다. 그래서 물론 이 최 사고를 일으킨 최 씨에게 일단 무슨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 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현재 그 선별 검사 과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네. 안전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따라서 그 네네. 예비군을 징집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성검사 같은 안정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정말 듣고 보니까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나 싶은 게 군대 가기 전에 인성검사니 뭐니 해서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할 때 정신적인 그런 것도 체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그 치료 전력이 있거나 이러면은 다시 재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역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공익으로 하거나 공익도 안 된다 싶으면 면제를 하거나 이런 걸름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비군도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운영하는 군이라면 만기 제대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해서 예비군의 편제가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냥 전역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예비군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비군이 매년 이렇게 뭐 수차례 혹은 한 차례 동원 형태로 소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변화나 뭐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서 전혀 선별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좀 추가 질문인데요. 네. 전역 후에 예비군으로 됐는데 네. 뭐 무슨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뭘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서 네. 그 뭐라 그러죠? 총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예비군에 일단 편제가 됩니까? 지금은? 그냥 현재는 편제가 되고 그거를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증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체적인 질환이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뭐 진단서 한 장으로 되지만 네, 그렇지만 요번 사건과 같이 본인에게 정서적인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이걸 입증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심신에 대한 검사 자체가 그런 절차 자체가 없다는 거는 정말 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봤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말씀을 유추하면 결국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고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예비군 훈련에도 실탄이 장전된 실제 총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역 훈련 과정과 마찬가지로 위험이 상존하는 건데 현행 예비군 동원 체제에는 심신 이상 유무 선별 장치 같은 거 지금 아예 없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의 법제화를 위해서 뭔가 좀 촉구를 하거나 그 제도화를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실 공식적으로 지금 군 인권센터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발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같은 내용으로 해서 일단 저희는 긴급하게 논평을 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긴급 논평일 뿐이고 향후에 네. 의견들을 모아서 그런 정책적 입안 작업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운동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예, 그런 쪽에서 전문성을 가진 집단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입법 과정에 훨씬 탄력이 붙을 것 같고 설득력도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드린 질문이었고요. 네. 청취자 질문 몇 가지 반영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는 저와 제작진이 준비한 질문만이 아니고 청취자들의 질문을 미리 봤습니다. 예고를 하고 그중에 올라온 건데요.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석혜균 선장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네, 여명의 작전인가 그때 탄도 맞고 그런 상처 입으셨던 분인데 석혜균 선장 때도 그렇고 이번 사고와 같은 총기 사고처럼 큰 외상을 치료할 만한 외과 병원이 드물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석 선장 사고 이후 치료 병원이 좀 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일단 이것을 물으셨네요. 어떻습니까? 일단 크게 는 것은 없지만 어찌 되었든 다소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외상 환자를 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요? 네. 군 자체적으로 말씀이죠? 네. 네. 거점별 외과 집중병원인가 이런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네, 권역 외상센터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네네. 거점별로 이제 외상 환자를 보게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많이 그런 환자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이런 총상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단히 제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점별 외상병원에서도 그런 환자를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어허. 환자는 자주 볼수록 그거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지기 나름인데 네. 권역별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도 총상 환자를 자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군병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간 수십 차례 정도 예를 들면 생명에 관련이 없을 정도의 팔다리를 맞거나 하는 총상 정도는 혹은 흉부를 관통하는 총상 정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수도병원,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계속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군 자체가 그 국민들에게 혹은 현역 장병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간의 큰 병원을 찾게 된다? 예, 민간의 큰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군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신뢰감을 줬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경험치 자체가 네네. 아무리 그래도 군이 가장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은 물론 유명한 민간의 큰 병원이 전반적으로 의료진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맞긴 한데 총상 환자의 경우는 다뤄보는 것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군 병원이 더 낫고 이럴 경우에도 군 병원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그냥 외과 의사들도 총상 환자가 오면은 좀 치료법이 다릅니까? 총상 환자 자체가 치료법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총상 환자가 이렇게 왔을 때 어느 쪽으로 어떻게 손상을 내고 손상 기전 같은 거를 거의 처음 대한다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혹은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 의사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다. 훈련받은 정도는 뛰어나다 해도 총상 환자를 거의 접해보지 않아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그럼 이번에도 지금 삼성서울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민간병원으로 후송하고 수도병원으로 후송한 거는 일단 급한 환자가 여러 명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한 군데에 몰릴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눈다는 개념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수도병원으로 이송됐던 환자 자체도 저희 센터 내부의 정보에 따르면 네. 타 민간병원으로 전원을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석혜균 선장을 오랫동안 치료했던 아주대병원이 뭐 치료비 문제로 결국은 꽤 억대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석혜균 선장 본인이 치료비를 내는 것도 문제가 좀 있을 거고요. 네. 뭐 일단은 외상이라는 것 자체가 네. 대비하는데 상당한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상 환자가 많을 것 같지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더욱이 군처럼 아주 특수한 외상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의료진을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의료진들이 봐야 되는 케이스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원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네. 당연히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같이 기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네. 직접적인 지원 혹은 간접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지껏은 의사,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는 네. 군 인권센터의 운영위원을 맡고 계신 차원의 포커스를 맞춰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자면 이번 사건 역시 군 전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네. 본질적 해법이 있다면 뭘 대안으로 제시하시겠는지요? 일단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체적인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용되는 총기 훈련에 대한 법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훈련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네. 부대마다 다르고 그렇더군요. 기관마다 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일된 행동 양식이 없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게 되는 겁니다. 이번 훈련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안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대 내규만 지켰어도 이런 사태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 교수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실만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내일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